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학원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시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학원이혼. 제2의 인생 학원이혼에서는 학원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사례들은 전부 재혼 사례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재혼 부부에 대해서, 재혼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내 재혼입니다. 전원해서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남편 재혼입니다. 전원해서 1녀를 두었습니다. 두 분 카페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재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자마자 남편이 아내의 자녀들의 성가본을 남편의 명의로 변경하고 이름도 개명을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재혼을 했음에도 남편의 강압적 태도, 구속, 양육 방식의 차이, 또 남편이 강압적으로 부부관계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한테 재혼이니까 표현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 넘어가다가 자살을 시도도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자살 시도할 정도로 혼인생활 중에 고통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후 5년 뒤 갑자기 남편하고 아내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다툼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각방을 사용하다가 아내가 내가 행복하려고 재혼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출하고 난 뒤 한 번 이혼한 게 어렵냐 하면서 또 이혼하겠다면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일단은 법원에서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일단은 사모사유 먼저 판단을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사모사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모사유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를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한 것을 사모사유라고 합니다. 그 혼인관계를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한 것이 뭐냐?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이 있을 때 혼인생활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평가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내 주장이 증거가 없다고 사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호 사유에 대해서 아내가 또 주장을 했는데 제가 이 사례를 소개해 준 이유가 판결 이유가 역대급의 명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단 기억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판결문에 있는 그 문장을 최대한 살려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판결은 이렇습니다. 아내는 이혼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갈등과 분쟁이 없는 부부가 어디 있냐? 모든 부부가 차이를 이겨내고 갈등을 극복하면서 살아간다. 자, 이 사례를 보자. 둘 다 재혼했고 각자 전원해서 아내는 1남 2녀, 남편은 1녀의 자녀를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5 식구가 함께 차이를 극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이미 한번 이혼을 경험해 본 남편하고 아내가 예상했던 일이지 않느냐. 너희가 예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상을 했었어야 했던 거 아니냐.
그렇다고 아내와 남편이 혼인 생활에서 느꼈던 고통이나 갈등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혼인 초기에 아내 자녀들의 성본도 변경하고 계명도 하지 않았냐? 아이들이 있지 않냐? 자녀들을 위해서 본인들의 이러한 갈등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특히 이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이혼을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도 이혼을 원한다고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가 계속적으로 참아온 것을 가사조사관 통해서 전달을 받고, 그 다음에 부부 상담도 보통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서 부부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내가 참아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을 알았으니까 앞으로도 혼인관계 개선을 위해서 부부 상담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편의 태도를 봤을 때 법원은 아내가 주장하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구속 및 폭언, 폭행, 아이들에 대한 차별, 강압적인 부부 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남편하고 아내한테 충고하듯이 부부간의 불화의 원인과 가정을 냉정하게 돌아봐라. 그리고 겸허하게 반성하시라.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다시금 원만한 부부관계를 되찾게 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남편하고 아내한테 충고를 남기면서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재혼 사례입니다. 재혼 기간이 약 18년 된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 1947년에 전처와 혼인하고 전처 사이에 이남과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번 사례와 달리 사별했습니다. 홀로 건실한 회사를 경영하면서 아내 사별 후에 자녀들을 열심히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기간이 30년가량이 되었죠. 그 밑에 자녀들 피아노 개인 교습을 하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아내의 피아노를 치는 모습 및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치는 모습에 반해서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처음엔 거부하다가, 왜냐면은 남편 쪽이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어렵게 자녀들을 참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듬직한 남편이라 생각하고 결국은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서 결혼에 이릅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내, 작년에 이미 아내가 결혼을 할 때 출가를 했고 이남 삼녀를 전부 다 출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남편, 결혼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 보입니다. 마작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결국은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모습을 못 봤던 거죠. 근데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마작도 치러 다니고 술도 먹고 하면서 늦게 귀가하는데 심지어 연락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하나 또 보면은 남편이 둘째 딸 결혼식에 만취를 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죠. 그런데 장모한테 처가 험담을 합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내가 일단은 둘째 딸 결혼식이고 하니까 남편을 달래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에 밤에 누워가지고 일단 남편한테 왜 술 취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처가 욕을 했냐라고 물어봅니다. 남편이 귀찮다. 내 대답하기 싫다.
하면서 계속 자기가 이제 쉬어야 되는데 아내가 계속 쪼온다고 막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막내딸이 아내가 계속적으로 남편한테 뭐라 하는 걸 보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내 자식도 아닌데 뭐라고 하니까 너무 서운해가지고 막내딸한테 욕설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혼인세관이 지속되던 와중에 남편과 1984년 데이트를 합니다. 남편이 데이트를 하다가 아내한테 혹시 장남 한번 전화해가지고 저녁 먹었는지 물어봐라. 저녁 안 먹었으면은 우리하고 먹자고 네가 한번 연락해봐라. 약간 남편이 경상도 남자죠. 라고 이제 그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아니 자식들이 내 어미 대우 안 하는데 내가 왜 전화해야 되나. 당신 자식들 내 어미 대우 안 한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어미 대우를 안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만은 남편이 아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끝까지 미쳐가지고 이남 사녀 자녀들을 그날 저녁에 모두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앉혀놓고는 너희 내 마누라 왜 어미 대우를 안 하냐. 아내가 오늘 장남한테 연락하라고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 너희들이 엄마 대우도 안 하는데 내가 왜 너희들한테 연락해야 되냐 라는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 내가 왜 너희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너희 다 집에 나가라 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집으로 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아내도 쫓아냅니다. 왜? 자녀들이 엄마 대우 안 하는 거 당신한테도 잘못 있다고 하면서 둘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1985년 장남이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걸 이야기하면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입은 다물고 길은 열어야 됩니다. 이게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것도 참 좋지만은 이 말이라는 게 내 생각과 다른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남이 혼인을 했는데 이 아내가 장남의 처한테 장남이 다른 여자와 맞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86년에 장남이 이민을 가려고 해서 남편이 이제 아파트 매각 자금으로 이민 가서 조금 편하게 살으라고 사업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아내, 이 사업 자금으로 지원하는 게 못마땅했는지 장남하고 장남처한테 이민 가는 사람들은 맨손으로 시작해야 성공한다며 반대 아닌 반대를 합니다. 장남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래도 장남인 관계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민간 장남이 1년 뒤에 잠시 일시 귀국을 합니다. 남편이 이제 이민 가서 고생한 장남 부부가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장남 부부한테 한국에 살 데가 없으면은 나랑 같이 살자 라고 장남이 장남처한테,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뭔 소리냐. 나 너무 불편하다. 장남도 같이 사는 거 불편한데 며느리하고 사는 것도 불편하다. 그런데 말을 며느리가 불편해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이에 장남도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불편해 하니까 나 같이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습니까? 아내가 반대했기 때문에 장남이
그리고 며느리가 시부모나 안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며느리가 시부모 안 산다고 하는 거는 네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 아니가? 라고 하면서 계속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놈의 집 참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1988년에는 차남처 사이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큰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차남이 이제 아버지, 저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혼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걸 듣자마자, 남편이 이걸 듣자마자 아내한테 화를 냅니다. 당신이 편하게 지내고 애들을 관리를 안 하니까 결국은 애들이 이혼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냐. 당신이 그 중간에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화내고 폭행을 합니다. 제가 말했죠. 남편 마작 좋아한다고 했었죠. 마작뿐만 아니라 평소 골프나 테니스 등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자기는 혼자서 골프나 테니스 치고 마작하고 술 마시는 거 괜찮다고 하면서 아내가 동창회나 합창 모임 나가는 거는 또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런 남편들이 있죠. 자기는 뭐 맨날 술 마시러 다니면서 아내는 절대 혼자 나가서 뭐 친구들 만나러 다니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남편의 성격을 아는 아내가 결국은 아내가 원래 그 합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92년에 가을 국립극장 합창 발표회에 남편을 부르지 않고 몰래 장난 가족에게만 알리고 이 국립극장 합창 발표회에 참석을 합니다. 또 이 아내가 이제 피아노 교습을,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피아노 교습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아노 교습을 한 돈으로 1984년에 남편 몰래 서울의 강동구 아파트를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를 알면 안 되니까 이 아파트 명의를 오빠 명의로 돌립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오빠 명의로 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뿔싸. 94년 2월에 오빠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 되놓으면 오빠가 사망을 하고 오빠 식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명의로 오빠 명의로 있으니까 이 아파트가 오빠 식구들한테, 오빠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이거 원래 내가 오빠 명의로만 돌려놓은 거다 이야기해도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 남편이나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없다고 하면서 이 명의를 안 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이 명의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자 이 아내 결국 이제 건실한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실토를 합니다. 남편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사실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피아노 교습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는데 그걸 오빠 명의로 돌려놨다. 근데 오빠 식구들이 그 아파트 안 돌려준다. 당신 사업 많이 하고 했으니까 알 거 아니냐. 이거 내가 돌려받을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남편한테 이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을 하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게 남편 반응이 다릅니다. 남편이 오히려 이제 뭐? 내가 모르는 집이 있었다고? 아니 그거 작업 어디서 나온 거야? 너 당신 나랑 결혼하면서 돈 모은 거 없었다며? 네, 그 월급 회사 하면서 주는 돈 그거 가지고 딴 사람이 차린 거 아니냐? 당신 내가 계속 속이면서 주머니를 둘이나 셋이나 찬 여자 아니냐? 라고 하면서 아내를 폭행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남편 폭행 때문에 흉부 타박사까지 있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오빠가 사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의 어머니, 친정엄마가 치매 증세까지 있습니다. 오빠가 사망하기 전까지 오빠가 재혼한 여동생 지켜준다고 자기가 온전히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사망하고 그다음에 오빠 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 분쟁이 그 오빠 처나 오빠 조카들하고 분쟁이 생기니까 오빠 처가 더 이상 친정엄마를 내가 모실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남편을 설득해서 치매 증세를 가지고 있는 친정엄마를 모시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중견기업, 잘 나가는 중견기업 경영하고 있고 또 이 중견기업 경영하면서 여러 개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주장에 따르면 친정엄마도 모시고 있는데 매월 생활비로 60만 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거 6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 물론 1995년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참다가 1995년경에 남편한테 사업하는 사람이 우째 한국의 인플레도 모르고 사는 모양이라면서 중얼거립니다. 이렇게 중얼거리니까 남편이 들었죠. 바로 아내 뒤통수를 내리치고 이에 아내가 넘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우측 수지 5번째 손가락이 찢어져 가지고 봉합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남편 기가도 안 하고 아내가 이 5번째 손가락 봉합술도 받는데 병원도 안 따라가고 입원했는데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외에도 남편이 대립마다 호통치고 폭행하고 대화도 안 하고 특히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뭐 기분이 나쁘다고 아내가 뭐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고 당신하고 차 타기 싫으니까 내리라. 고속도로에서 내리라고 한 적도 있고 해외여행 가서도 아내한테 용돈 한 푼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러한 남편에 대해서 이제 그 밑에 남편 자녀들 재혼했으니까 전혼 자녀들한테 호소도 해보고 너희 아버지가 내한테 이런다. 너희 아버지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리고 시누이도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동생이 남편이 이렇게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저렇게 맨날 늦게 들어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계속 시세 한탄도 하고 도움도 요청을 하지만은 별로 공감을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매를 가진 친정엄마를 데리고 나와서 별거를 합니다. 그래서 별거를 하고 난 뒤에 남편한테 나 더 이상 못 살겠으니 자녀들도 내 엄마 취급을 안 하니 시누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니 나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 혼인기간 17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남편도 이혼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혼인 후에 별다른 무리 없이 전초소생 자녀들을 양육해준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아내하고 재결합을 전제로 아내 요구대로 내 부동산 일부를 이전해 줄 의사는 없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게 1심에서 어떻게 판단이 일어났냐. 일단은 아내가 별거를 했으니까 별거하고 거의 소송까지 1년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거 기간이 1년 6개월 걸렸으니까 혼인관계를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파탄 원인이
남편 소세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생각해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특별한 계기 없이 집을 나온 아내한테도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자식도 없이 생활하는 아내를 배려하지 않은 채 아내와 사소한 의견 대립이 있으면 자기 주장만을 관철하는 남편, 또 뭔가 자기 기분만 나쁘면 고함을 지르고 아내를 밀어버리는 폭행하는 독선적으로 행동한 남편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남편의 행동이 민법상의 이혼 840조 3호 6호에서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2억, 재산 분할로 1억 5천만 원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많아 보이죠? 아내가 재산 분할 청구할 때 10억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로 10억을 청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억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로 10억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례에서 위자료가 5천만 원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자료가 2억가량이 나온 거는 재산 분할로 10억가량 청구했고, 남편이 중견기업도 운영을 하고 부동산도 많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 까보니까 빚이 많다 보니까 분할할 금액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만 받으니까 이러한 재산 분할 금액이 적은 걸 감안해서 위자료를 2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혼한다고 억 단위의 위자료를 받는 게 아닙니다. 제 앞에 진행한 조한나 변호사가 이야기했듯이 위자료로 많이 받아도 5천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 2천에서 3천입니다. 결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1심이었지 않습니까? 항소합니다. 고등법원 갔습니다.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단이 맞다. 그래서 남편 너무 억울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단 1심하고 고등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르게 숨겨진 사실이 있었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 맞긴 하다. 하지만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가 합창을 취미생활로 삼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친구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합창 연습을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아내 친구들 다 데리고 아주 가격이 좀 나가는 식당에 가서 아내 면 세워준다고 식사 대접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남, 아내가 그 장남에 대해서 뭐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이민 갈 때는 맨손으로 가야 성공한다. 장남의 자기 첫 번째 며느리한테는 장남이 너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하고 중매를 본 적도 있고 잘 가다가 잘 안 된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장남 입장에서는 쏙이 터질 수 있지만 어머니니까 합창 발표회에 자주 본인이 차로 모십니다. 그리고 합창 발표회가 끝나면은 항상 꽃을 들고 가서 며느리와 함께 어머니를 식사 대접하고 집으로 다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주장한 생활비 60만 원. 작은 돈이죠. 작은 돈이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부부의 부식비, 간식비 용도에 불과했습니다. 그 외에 주식비나 장모님, 치매 걸린 장모님 치료비,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모두 남편이 부담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아내와 남편이 계속적으로 다툰 것도 아니고
1년에 부부 동반으로 국내에 두세 차례 여행도 하고, 특히 해외에는 9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서 두 차례가량 해외여행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기 전처소생 자녀들이 어머니 취급을 하지도 않는다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달리 전처소생 자녀들이 아내를 고급 중식당에서 모셔가지고 그 다음에 아내의 지인들, 합창단 단원들 모두 모셔가지고 회감연도 하고 칠순잔치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내가 나간 뒤에 안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가출하고 난 뒤에도 5차례, 6차례 찾아가가지고 돌아올 것을 권유하고 아내의 임대차 보증금도 대줬습니다. 아내의 월세도 대줬고요. 그리고 아내가 계속 안 만나주자 아내의 지인들한테도 찾아가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거로 이렇게 남편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법원의 사실관계를 봤을 때 대법원에서는 아내가 가출 후에 내심 재산사 보장을 바라고, 제가 뭘 했습니까? 위자료 10억 원 청구했고 재산보상을 10억 원 청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구 금액이 높으면은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아내 가출 후에 내심 재산사 보장 바라면서 피고와의 동거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청구가 사모의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대법원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부 사이 및 전처 자식들 간의 갈등과 감정상의 대립을 해소해서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인생 말년에 이르러 가지고 남편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 원래 아내가 별거할 때 남편이 아내한테 우리 해외여행 가자라고 해외여행 호텔하고 티켓까지 다 예약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부부 동반 모임으로. 근데 아내가 가출해버려가지고 남편이 결국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피고가 남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출해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재산상 보장을 바라면서 남편과 동거를 거부하는 등 부부간의 기본적인 신의와 혼인의 도덕성에 배치되는 행태를 보인 아내한테 있다고 해서 1심이 2심 판단을 다 뒤집어 버렸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기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약간 간단한 사례입니다. 그 아내가 외국인이고 남편이 재혼입니다. 그리고 전처와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이 일단은 전처하고 이혼하고 어렵게 전처의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인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은 혼인신고하고 혼인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인생활 과정에서 이 아내, 두 번째 아내하고 아내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처 자녀를 데리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전처 자녀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변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 배변 장애를 남편이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매번 택시기사로서 거의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생활로 그 수익으로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처 자녀의 배변 장애를 아내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처 자녀의 아이가
바지를 입은 채 대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평소처럼 전처자녀의 아이의 이 대변을 처리를 하고 아이 몸에 뭐 대변이 다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씻겨주면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이한테 약간 이 배변장애를 고치기 위해서 훈육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자신을 훈육하려는 새엄마한테 바가지에 있던 물을 퍼부어 버립니다. 근데 그날 남편이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한테 물을 맞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남편한테 나 이거 배변장애 처리하고 아이 훈육하려 했는데 애가 나한테 물을 퍼부었다. 내 평소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서 남편한테 자기 속상한 마음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거 웬걸? 오히려 전처자녀를 두둔하며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은 이 애가 이 어린 마음에 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내한테 와갖고 하냐. 나 너무 피곤하다. 라고 하면서 아내 말을 무시를 했습니다. 이 아내 성격이 있거든요. 바로 내가 당한 거 당해보라면서 바가지로 물을 떠와서 누워있는 남편한테 물을 부어버립니다. 남편이 이제 물을 맞았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일단 소리를 지르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일단은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로 갑니다. 그런데 아내는 속이 안 풀렸습니다. 남편이 있는 화장실 찾아가갖고 문을 발로 차고 심지어 포크로 싱크대를 내리 찍으면서 하풀이를 합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갖고 일단 아내가 이성을 잃었다 판단을 해가지고 포크를 뺏으러 갑니다. 그래서 포크를 뺏고 신랑이 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과격하게 됩니다. 아내를 때렸습니다. 이에 아내가 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전처 자녀는 놔두고 남편하고 자기 사이에 자녀만 데리고 나온 후에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다가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공장 사장이 제공하는 숙소에서 숙식을 합니다. 뭐라고 했죠? 아내가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고 했죠. 경찰관들이 와서 남편을 조사를 했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내가 나한테 한 것도 있잖아요. 아내는 벌금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이냐? 남편한테 물을 퍼부은 행위. 이게 폭행이 돼가지고 벌금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 팔 때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무혐의가 나오고 남편이 결국은 무혐의가 나와가지고 검찰에 항고를 했으나 기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둘이 폭행이 서로 신랑이 중에 발생한 거다. 그래서 이게 남편의 일반적인 잘못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 폭행 사건 외에 남편이 호리기가주에 아내를 때린 적은 없지 않냐. 그리고 아내가 사건 본인만 데리고 나가가지고 남편과 연락 차단해버리는 바람에 남편이 오히려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됐다.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아내와 연락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도 않았고, 그리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고 가사조사를 하면서 아내를 볼 수 있었다. 물론 아내 같은 경우에 전처 자녀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당신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어가 서툴러가지고 제대로 의사소통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해서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곳에서 돌봄받고 있고 남편도 일관되게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고
아내한테 사랑이 있다고 피력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아내하고 전처 자녀 간에도 이러한 남편 노력 및 어린이집 다니는 거 보면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의지도 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 폭행한 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고집스럽게 항고까지 하면서 아내 힘들게 했지 않냐. 그런데 그거 물론 잘못이긴 하다. 그런데 남편이 가정폭력법으로 몰려서 이 사건의 소송에서 불리해지게 두려웠다는 남편의 변명에 수긍할 여지가 있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부부는 인생이란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항혼이혼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정을 깊게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